하버드 대학교 언어학 수업. 세계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이 교수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창조한 문자들 중 구조적 완성도와 창제 목적이 가장 뚜렷한 문자는 단연 한국의 한글입니다. 순간 조용하던 강의실에서 한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좀 편향된 해석 아닙니까? 조선은 오랜 시간 중국 문화권이었고 한글 또한 그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사교적인 천지아요. 중국 광저우에서 유학 온 그는 수업 때마다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으며 교수의 신뢰를 받아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주제 앞에서 이토록 격하게 반응하자 주위 학생들도 당황했고 교수 역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의실 가장자리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 사람.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 앤드류 김.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흘려들을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점심시간.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천지아오와 마주 앉게 됩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딱 3초만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 외곽에 사는 한국계 이민자 2세 앤드류 김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자랐고 특히 한글에 대해서는 남다른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어머니의 영향이 컸을 겁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미국 현지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셨고 그 덕분에 저 역시 자연스럽게 한글을 배움의 도구이자 정체성의 뿌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에 진학한 뒤 저는 문자 인류학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듣는 수업이었고 강의를 맡은 분은 언어학계의 권위자 프랑스 출신의 찰스 모렌 교수님이셨습니다. 이 수업은 단순히 문자에 대해 배우는 수준을 넘어서 그 문자가 어떤 사회적 배경 속에서 태어났는지 또 어떤 집단적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문자들이 가지는 구조적 특징, 창제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죠. 교수님은 수업의 흐름에 따라 서구권 문자를 언급한 뒤 아시아권 문자에 대해 소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한자, 일본의 가나, 인도계 문자의 다양성 등이 차례로 소개되었고 이어 한국의 한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교수님의 목소리에 살짝 힘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소개할 문자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 문자는 단순히 오래되었거나 많이 쓰인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 문자는 창제 원리, 구조, 목적, 그리고 철학적 배경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한글입니다. 교수님의 말에 수업을 듣던 학생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정리했고 일부는 흥미롭다는 듯 눈빛을 반짝이며 교수님의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저 역시 조용히 미소를 머금은 채 교수님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제 맞은편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지아오. 중국 광저우 출신으로 정치외교학을 전공 중인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이 수업에서도 손에 꼽히는 우등생이었고 늘 깊이 있는 질문과 분석으로 교수님의 칭찬을 자주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다른 나라 학생들과 잘 어울리고 예의도 바른 편이어서 저 역시 그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복도에서 그와 가볍게 인사를 나눴을 정도로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천지아오는 언제나 침착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단호하고 납득되지 않는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주변 학생들 역시 살짝 시선을 그에게 향하며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발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순간 수업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항상 조용했던 강의실에 조심스러우면서도 뚜렷한 의지를 품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지아오는 늘 그랬듯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속에 어떤 확신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문자라고 평가하신 부분,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중국 문화권 안에 속해 있었고 조선시대 역시 한자의 영향을 깊이 받았던 시기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당시에도 기본적인 사고체계는 한자,
문화에 기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한글이 독자적으로 창제되었다는 표현에 다소 과장이 섞여 있다고 느낍니다. 그 말에 강의실은 짧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늘 따뜻하고 유순했던 천지아오가 이렇게까지 뚜렷하게 반론을 제기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그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묘한 긴장감이 강의실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천지아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렌즈를 닦은 뒤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참, 자네의 말은 충분히 들었네. 확실히 조선이 한자 문화권 안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일세.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자 창제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걸세.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옆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는 분필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목적 이 말하고도 글로 적지 못해 애를 태우니 이를 불쌍히 여겨 글자를 만든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그를 몰라 억울함을 말로만 털어놓는 백성을 위해 스스로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 이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문자 체계의 혁명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네. 학생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자는 음절 단위의 표의 문자이네. 하나의 글자에 하나의 개념이 대응되고 수천 수만 개를 외워야 하네. 하지만 한글은 음소 문자야. 소리의 최소 단위를 조합해 만드는 구조, 자음과 모음을 체계적으로 배열한 구조는 라틴 문자 체계와도 다르며 창제된 시기와 목적이 분명한 유일한 문자지. 그는 천지아오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자네는 조선이 중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역사적 흐름을 근거로 한글을 단정짓지만 자네가 말한 영향이라는 것은 문자 형식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 또는 철학의 수준에서 존재한 것일 뿐일세. 한글은 어느 문자에서도 차용되지 않은 구조적 발명품이네. 이건 한국이란 나라를 평가하기 전에 문자 그 자체의 창제 원리를 봐야 하는 문제지. 천지아오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말씀이신 훈민정음의 창제 기록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실제로 보급되던 초기에는 한자와 병기되어 쓰였고 많은 어휘 역시 한자어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한글이 완전히 독립적인 문자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교수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일세, 천. 하지만 자네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네. 한글은 문자로서의 독립성과 어휘 구조의 혼재성을 구분해서 보아야 하네. 세종이 창제한 것은 소리를 기록하는 체계이고 그 위에 올라간 어휘와 문맥은 당대 사회의 언어 현실일 뿐이지. 만약 자네 논리대로라면 영어도 라틴어와 독일어에서 수많은 어휘를 가져왔으니 독립된 언어가 아니라 해야 할 걸세. 강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교수는 다시 천천히 말했습니다. 천지아오, 자네는 아주 우수한 학생이네. 그러나 학문은 국가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일세. 자네 나라가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는 건 역사 속 권력의 문제일 뿐이야. 우리는 문자라는 구조 그 자체를 보고 평가해야 하네. 감정이나 국적을 넘어서서 말이지. 그 말에 강의실에 앉아있던 여러 학생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조용히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가슴 안쪽 어딘가가 묘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한글은 대단하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울림이었고 교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진실은 국가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문자의 본질이지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대체로 조용히 짐을 챙긴 채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때문인지 언제나처럼 교수에게 질문을 하던 몇몇 학생들도 오늘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화면엔 교수님이 칠판에 써두었던 훈민정음 창제 목적 문장이 그대로 떠 있었고 그 문장을 보며 제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어지럽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천지아오의 말이 전혀 근거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지식 그리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의견을 낸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논리가 정확한 지식이 아닌 누군가에게 익숙하게 반복된 설명이라는 걸 느끼고 나니 저는 쉽게 그 말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천지아오가 틀린 말만 한 건 아닌데 왜 그렇게 불편했을까?
또 한편으로는 교수님이 그처럼 분명하게 한국의 문자를 지지해주는 모습이 왜 그렇게 가슴 벅찼던 걸까? 제 머릿속은 조용한 듯 복잡했고 발걸음은 생각보다 느리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 내 식당은 항상 북적였습니다. 특히 오전 수업이 끝난 직후인 이 시간은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구석진 2인용 테이블 하나가 비어있어 자리를 잡고 앉았고 평소처럼 간단히 샐러드와 수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식판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누군가가 반대편 의자에 식판을 툭 내려놓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마주 앉은 건 다름 아닌 천지아오였습니다. 그는 제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자리 맡은 거 아니었으면 여기 앉아도 될까요? 저는 살짝 놀랐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앉으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앉았고 식사에 집중하려는 듯 수프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색한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수업 좀 분위기가 이상했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뭐 그런 편이었죠. 그는 약간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한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되네요.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감정이 섞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순간 조금 전 강의실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과는 또 다른 종류의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국 중심 사고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의 톤도 눈빛도 여유 없는 공격이 아니라 혼란 속의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 천 씨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생각의 출발점이 어떤 교육이나 해석에서 비롯된 건지 궁금했어요. 그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아까 말한 그 논리들이요. 그거 다 어디서 처음 들었는지 혹은 배운 건지 궁금했어요. 천지아오는 말없이 수프를 한 숟갈 뜨더니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국 고등학교 때 역사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한글은 조선이 중국 문자를 바탕으로 만든 문자로서 그 기초는 한자에 있다고. 그게 저한테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사실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에서 억지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아온 교육이 세계의 공통적 지식이라 여겼던 진지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오늘 강의실에서의 그 발언이 왜 그토록 불편했는지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무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식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데서 오는 낯섦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섦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건 논쟁이 아니라 대화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천지아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 그 수업에서 교수님이 한글을 너무 이상화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교수님도 그랬고 앤드류 씨도 그 말에 되게 자긍심을 느낀 듯 했고요. 그는 고개를 들며 조심스럽게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전 억지 미소는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한글이 이상화된다고 생각한 건 어떤 부분에서요? 천지아오는 나직이 웃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이 스스로 만들어진 유일한 문자라는 말이요. 중국에서도 그런 문자는 존재해요. 예를 들어 상형문자 계열 중엔 뜻과 소리를 조합한 훈독자라는 개념도 있고요. 한글이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라거나 가장 과학적이라고 하는 건 조금 과한 해석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억지나 감정적인 비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원했던 바로 그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시작한 지식이더라도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출발이니까요. 사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 있어요. 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요? 네. 어릴 땐 그냥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한글은 최고야 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였나 문득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한글이 그렇게 대단한 걸까? 그냥 우리나라니까 자랑하는 거 아닐까? 그런 식으로요.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생각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찾아봤어요. 그냥 학교 수업 말고 외국 학자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저는 식사를 잠시 멈추고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더 앨퍼베틱 라이팅 시스템즈라는 책에서
한글을 인공적으로 창제된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인 구조를 가진 문자라고 평가했어요. 천지아오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영국 학자요? 언제적 자료죠? 1985년 판이에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서구권 언어학에서 꽤 인용되는 자료예요. 그 사람이 말한 과학적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좋다는 말이 아니라 구조적 원리와 설계, 철학의 정합성에 대한 평가예요. 천지아오는 잠시 수풀을 휘젓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구조가 좋다고 해도 그게 세계 최고라고 부를 정도일까요? 아무리 완성도가 높아도 언어는 결국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문자에 우열은 없어요. 하지만 문자 구조에는 분명히 기술적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한글이 특별하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기준이 중요하죠. 한글이 특별하다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소리를 분석해서 음소 단위로 체계화하고 그걸 누구나 쉽게 익히도록 만든 유일한 문자라는 점 때문이에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손짓을 곁들였습니다. 알파벳은 자음과 모음이 나뉘어 있지만 알파벳 자체가 누군가의 의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쌓이고 정리된 체계죠. 근데 한글은 애초에 백성을 위해 만든 거예요. 음운학, 음성학, 조합 원리 올 오브 댓이 설계돼서 창제된 거죠. 그건 자연 발생과는 달라요. 천지아오는 이마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한글은 문자라기보다는 공학적 작품에 가깝네요.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학계에서는 한글을 문자 설계 시스템으로 분류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훈민정음의 위대한 점이죠. 목적, 설계자, 구조, 사용 대상, 올 다크여 멘터드. 그게 어느 문자에도 없는 유일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조용히 수프를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잇지 않은 채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살짝 숨을 돌렸습니다. 잠시 말없이 식사를 이어가던 천지아오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설계자가 명확하고 창제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솔직히 부러울 정도예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는 질문이 있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책봉을 받아 존재하던 왕조였잖아요. 그 시대의 언어와 문자는 자연히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조선의 문신이나 유학자들은 모두 한자를 공부했어요. 훈민정음도 처음에는 한자 옆에 병기되어 사용됐고요.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글이 아무리 새로운 문자라도 그 창제의 배경에는 분명히 기존의 한자 문화가 깔려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조선은 명나라의 영향 아래 있었고 당연히 학문과 문물도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죠. 그 시대의 문자라면 한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세종대왕도 한자를 익혔고 그 틀 안에서 고민했겠죠. 그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제 논점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에서 나온 문자가 아니라 기존 문화 위에 놓인 확장판 같은 느낌. 완전히 독립적인 창제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허리를 살짝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천씨. 그건 마치 이런 얘기와 비슷해요. 누군가 집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돌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그 집 자체가 기존 집의 복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지아오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비유가 좀 더 듣고 싶네요. 세종대왕은 기존의 한자를 활용하던 조선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 한자를 배우지 못했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자기 손으로 글을 쓰지 못했죠. 그래서 만든 게 훈민정음이에요. 그 문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백성이 말하고자 해도 제 뜻을 글로 펴지 못하므로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라. 그 문장을 되뇌는 동안 제 목소리엔 자연스럽게 힘이 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계승이 아니에요. 한자 문명이 뿌리내리고 있던 조선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백성을 위해 만든 거죠. 소리의 구조,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따라 만든 설계. 이건 기존 한자의 틀로는 나올 수 없는 개념이에요. 천지아오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초성, 중성, 종성의 개념도 구조적으로 한자, 부수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도 있지 않나요? 그런 학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문자 모양에서 유사성을 찾으려는 시도일 뿐이고 더 중요한 건 그 문자의 창제 원리와 구성 철학이에요. 훈민정음은 발음을 낼 때의 혀 위치, 입 모양, 목청의 진동까지 고려해서 만든 문자예요. 이건 기호나 의미 단위로 접근하는 한자 방식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잠시 조용해진 천지아오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배웠던 역사와는 좀 다르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한글은 한자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발견된 해례본과 관련 문헌, 그리고 서양 언어학자들의 비교 연구를 통해 훈민정음은 완전히 독자적인 구조를 가진 문자로 재평가되었어요. 그는 시선을 아래로 내린 채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중국 중심의 시각에서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믿어왔거든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어릴 땐 그냥 자랑스러운 문화라고만 생각했는데 한글이라는 문자가 왜 특별한지 알게 되니까 그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식판 위에 수프를 다시 들었습니다. 오늘 대화 꽤 생각하게 되네요. 식당 안의 소음은 어느새 익숙한 배경음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테이블 위의 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의 말에 집중했던 탓인지 식사 자체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 있었죠. 천지아오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오늘 수업 중에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교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줄 몰랐거든요. 평소에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어조로 말한 적 없으셨어요. 그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제가 무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처음으로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게 틀린 정보라고는 몰랐어요. 고등학교 교과서부터 그렇게 배웠고 인터넷에서도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처음부터 틀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천지아오는 다시 고개를 들고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과는 다르게 어디선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앤드류 씨 말 듣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만 봐왔는지 느껴지네요. 문자를 만든다는 게 그냥 글자를 정리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 안에 철학이 있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글이 대단한 이유는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그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구였다는 게 느껴지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천지아오는 조용히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만든 문자라는 걸. 그 말에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배움은 나라를 넘을 때 진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천지아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좋네요. 우리는 그렇게 식사를 마쳤고 서로 특별한 인사 없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점심시간 동안 나눈 대화는 분명히 어느 한 사람의 관점을 바꿔놓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식당을 나서며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가볍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언가를 알리고 싶어서 시작한 말이 아니라 단지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싶었던 한 사람의 감정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게 때론 어떤 논문이나 수업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이틀 정도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각자 수업에 집중했고 특별한 대화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점심시간의 짧은 대화는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었고 무언가 그에게도 흔적을 남겼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강의가 시작되기 전 도서관 앞 복도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천지아오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정중한 태도였지만 표정은 어딘가 사뭇 진지했습니다. 앤드류 씨,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지금이요? 네. 강의 전까지 15분쯤 남았잖아요.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지아오는 도서관 뒤쪽 비교적 조용한 벤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잠시 앉은 후 그는 가방에서 얇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제 밤새 읽었어요. 영어 번역본으로 된 훈민정음 해례본 해설서였는데 솔직히 놀랐어요. 책 표지를 보니 백성을 위한 문자, 훈민정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책장 몇 장을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리나는 위치, 혀의 움직임, 목청의 울림. 그걸 글자의 형태로 연결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걸 15세기에 설계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을 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의도가 백성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더 놀랐고요. 천지아오는 시선을 책에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자국중심적으로 생각했단 걸 깨달았어요. 중국 문자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만 생각했지 그 문자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래된 것도 중요하지만 왜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죠. 훈민정음은 처음부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문자였어요. 지배 계층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그들에게 읽고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게 세종대왕의 생각이었죠. 천지아오는 조용히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글자 안에 담겼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단지 효율적인 문자라고 말하는 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철학이에요. 사람을 중심에 두는 문자 철학. 잠시 바람이 지나가듯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천지아오는 책을 조심스럽게 덮고 제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앤드류 씨. 제가 너무 늦게 물었던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됐다면 그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배움은 빠르거나 느린 게 아니라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는 그제야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떤 확신도 강요하지 않은 대화. 그 안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지아오는 벤치에 앉은 채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저는 잘 몰랐어요. 어릴 땐 그냥 조용하고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경제뉴스에서 삼성 같은 기업 이름은 들어봤지만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의 말은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단순히 무지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용기의 표현처럼 들렸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도 그냥 간단해서 배우기 쉬운 글자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걸 굳이 깊이 들여다볼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미국에서 자라면서 한국어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어릴 땐 잘 몰랐어요. 그게 단순한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천지아오는 시선을 들어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표현 정말 좋네요. 그게 훈민정음의 핵심이에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겪어도 그걸 글로 표현할 수 없었던 시대였잖아요. 세종은 그걸 가엾게 여겼고 그래서 문자를 만든 거예요. 읽고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였을 거예요. 중국은 천지아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지배층이 글자를 쥐고 있었어요. 문자는 곧 권력이었고 그것을 배운 사람만이 나라를 논할 자격이 있다고 여겼죠. 그래서인지 지금도 글자라는 게 권위의 상징처럼 느껴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한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스스로 느끼고 정리한 결론은 그 어떤 논쟁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반대예요.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배층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됐던 사람들을 위해 만든 문자예요. 그게 단순히 학문적인 우수함을 넘어서 한글을 가장 인간적인 문자라고 부르게 만든 이유라고 생각해요. 천지아오는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중얼였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달랐네요. 누구를 위한 글자인지에 따라 문자도 철학이 달라지는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자를 배우는 이유가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얘기를 내 손으로 쓰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게 훈민정음의 시작이고 한글의 철학이에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한글은 민중을 위해 만들어진 유일한 문자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훈민정음만큼 창제 배경과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항상 사람이 있었고요.
그 말에 천지아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전 한자를 사랑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을 위해 설계된 글자는 처음 봤어요. 그 순간 교수님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문자는 힘있는 자의 도구가 아니라 말 못하던 사람들의 해방이어야 합니다. 그 말을 생각하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볼 때마다 그 말이 떠올라요. 그 글자 하나하나에 사람을 향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천지아오는 책장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조금 전과는 다른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앤드류 씨가 말한 것처럼 배움은 나라를 넘어서야 진짜가 되는 것 같네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처럼요. 천지아오는 책을 품에 안고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은 맑았고 캠퍼스의 벚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닫는 게 이렇게 조용하게 오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시선을 그에게 두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몰랐던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용기죠. 천지아오는 작게 웃었습니다. 사실 처음 교수님한테 반박했을 때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한 번쯤 내 시각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처럼 학문은 나라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겠네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도 예전엔 그게 자부심이었어요. 우리말, 우리 글자. 그게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점점 알게 됐어요.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알리고 싶어서 말해야 한다는 걸. 천지아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혼민정음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 누구에게도 목소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려던 의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앤드류 씨 덕분이에요. 아마 아니었으면 전 그냥 교수님의 말에 반박한 채 그대로 지나쳤을 거예요. 저도 천 씨 덕분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반박 덕분에 저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왜 우리가 한글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지, 왜 그 의미를 잊지 않아야 하는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던 우리는 멀리 강의실 입구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야겠네요. 천지아오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함께 걷는 동안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어딘가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강의실 앞 문을 열기 직전 천지아오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혹시 시간이 된다면 그때도 이야기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땐 제가 아는 만큼 진짜 한국을 보여드리게요. 강의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늘 그렇듯 조용히 자리를 잡은 학생들은 노트북을 펴고 교수님의 등장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천지아오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분명 달라진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특별한 인사 없이 자리에 서신 교수님은 천천히 강의 자료를 펼치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 다루는 건 단순히 문자의 형태나 기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문자라는 도구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게 이 강의의 본질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 감정, 고통, 기쁨 그리고 존재 자체를 기록하는 도구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글을 통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문자입니다. 강의실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교수님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눈을 감은 채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글을 아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세상은 글을 모르는 자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자는 그 침묵을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가장 인간적인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였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유난히 마음 깊이 울렸습니다. 바로 옆 천지아오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더 이상 확신이 아닌 받아들이는 사람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조용히 몇 글자를 적으셨습니다. 는 곧 사람이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휘두르는 글자가 아니라 말 없던 이들이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내미는 글자. 그게 문자입니다. 그 말은 강의가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변호 혹은 묵묵한 격려처럼. 그 순간 저는 문득 며칠 전 그날의 천지아오의 반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앉은 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문자는 단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그제야 저는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직후에도 학생들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교수님의 마지막 문장을 조용히 노트에 옮겨 적었고 누군가는 손끝으로 키보드를 더듬으며 멍하니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는 곧 사람이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은 마음 한가운데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천지아오가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대단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감정을 감추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문장. 문자가 곧 사람이라는 말.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문장 듣고 한글을 처음 배웠던 어릴 때가 떠올랐어요. 그땐 단지 글자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언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천지아오는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앤드류 씨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겠네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요. 전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땐 저도 한국이 낯설었죠. 그래서 더 많이 궁금했고 그래서 더 많이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사실 전 그동안 작다, 조용하다 그런 이미지로만 기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존재감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한글을 알게 되고 그걸 만든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 나라가 왜 조용히 강한지를 알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진짜 힘 있는 것들은 결국 드러나게 돼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한글이라는 문자도. 자기 목소리를 조용히 내는 방식으로 세상을 설득해왔던 것 같아요. 천지아오는 벽에 걸린 강의 스케줄을 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나중에 한국에 갈 일이 생긴다면 정말로 그걸 느껴보고 싶어요. 조용한 강함이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제가 아는 만큼 보여드릴게요. 관광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요. 그는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교수님이 말했던 마지막 문장도 사실 그때는 좀 충격이었어요. 문자가 힘 있는 자들의 도구가 아니라 말 못하던 사람들의 해방이어야 한다는 말이요? 네. 그 말 듣고 그동안 제가 생각 없이 쓰고 있던 글자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겐 벽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한글은 그걸 문이 되게 한 거잖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벽이 아니라 문. 그게 딱 맞는 표현이네요. 강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하버드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천지아오는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자신감에 차 있거나 누군가를 논리로 설득하려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히 스스로 묻고 또 배우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차례로 입력된 단어들. 훈민정음 창제 원리. 세종대왕의 철학. 한글 자음의 발음 설계. 천지아오는 몇 초 동안 화면을 응시하더니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가 클릭한 건 훈민정음 해례본 현대어 번역본 PDF. 그 자료를 열어놓고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땐 몰랐다.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글자 하나에도 누군가의 마음이 담길 수 있다는 걸. 그는 그날 점심시간에 들었던 앤드류의 말과 교수님이 칠판에 적어놓은 문장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문자는 곧 사람이다. 천지아오는 잠시 시선을 멈춘 채 이제 막 뒤늦게 열린 어떤 문을 처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처럼 차분히 그러나 흔들리는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덮고 일어나자 조용했던 도서관의 공기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아마도 그가 이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선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 그날 오후 강의실 복도 끝에는 교수님의 뒷모습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부르지 않았고 교수님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말보다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한 사람이 남기는 마지막 조언은 때로 말보다 더 묵직하게 남습니다. 앤드류는 혼자 강의실 창가에 서서 늦은 햇살이 캠퍼스의 나무들을 천천히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후련함과 약간의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기쁨, 하지만 그걸 위해 감정을 쏟아낸 하루하루의 무게. 그는 창가에 기대어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소리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엔 가장 크게 남는다. 카메라는 천천히 앤드류의 시선을 따라 붉게 물든 캠퍼스를 비추며 멀어집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 조용히 떠오르는 한 문장. 문자는 기록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문장이 화면을 가득 채울 때 시청자의 마음속 어딘가에도 같은 문장이 조용히 새겨졌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이정원 저는 지혜였습니다.